Fossil fuel economy has reached its limits. 생존을 위한 1.5도를 사수하라. 여기는 기후위기 작전 상황실 신박한 벙커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반갑습니다. 또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오늘의 기후 마스터님입니다. 권영주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권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모빌리티 커뮤니케이터로 요즘 열심히 활동 중입니다. 그러시구나.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번 안건도 사진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힌트 드렸었죠? 옛날 네. 사진 같은 거 그림을 보여주셨는데 그죠? 이게 뭐지? 마차인가? 마차인데요? 근데 약간 특이하게 생겼어요. 이제 이동인가요? 참 힌트가 어려워. 자전거. 저 이미지가 네. 사실은 141년 전의 전기차예요. 오, 전기차요? 네, 정확하게는 전기 세발차. 전기 세발차. 네. 아, 그런데 세 발이네. 그렇죠. 바퀴가 세 발이니까. 아, 저게 배터리인 거예요? 그쵸. 뒤에 있는 게? 네모난 것이 아, 저 뒤에? 오. 마차인데 배터리가 연결된 것 같아요. 그쵸? 아, 저는 뭐 사진 같은 게 꽂혀 있는 줄 알았거든요. 액자 같은 거. 오른쪽 손에 뭔가 약간 스틱 아, 이렇게 그러네. 하고 있는데? 뭐가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네. 1881년에 프랑스 국제 전기 박람회에 등장했던 거고요. 1881년이요? 발명가가 그 구스타프 투르베라는 사람인데 자전거 자체는 영국에서 만들어진 거고 네. 거기에다가 이제 독일의 지멘스라는 곳이 지금도 있잖아요, 지멘스 그렇죠. 브랜드. 전 세계의 아주 큰 엔지니어링 기업이죠. 거기서 만든 납전지하고 전기 모터를 부착해서 최초의 충전식 전기차를 만들었던 거죠. 와, 근데 원래 대단하다. 전기차는 그 이때까지 이제 우리 증기기관차 그러면 계속 옆에서 무언가 화석연료를 태우니까 까만 매연 나오고 그 다음에 시동 걸려면 뭐 하나 쥐고 계속 돌려야 되고 퉁퉁퉁거리고 힘들죠. 네. 근데 이건 전기차는 안에서 그냥 전원을 켜는 거잖아요. 시동을 거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소리도 없고 상류층 여성들에게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담차로 불렸어요. 공주를 마담할 때 그 마담이요? 맞아요. 그 마담. 봉수. 네, 네. 당시에 차 가격이 한 $1,000 정도 됐는데 이 차를 사가지고 그렇게 레이스로 꾸밉니다. 아, 레이스? 장식용. 네. 아니, 달아줘야지. 네, 그래서 예. $3,000 정도를 탁 해줘야 플렉스하게. 아니, 차값이 $1,000인데. 그렇죠. 19세기 초까지의 그 대부분의 자동차의 주류는 전기차였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프랑스를 시작으로 영국, 독일도 마찬가지로 유럽 전체가 전기차였고 미국도 상당히 전성기를 누렸었습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만든 시점이 1879년이에요. 79년. 네, 그리고 1884년 이제 한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뉴욕에 전구가 한 10,000개 정도가 설치가 됐죠. 그렇죠. 전기가 도시에 도입되니까 1897년 몇 년 뒤에 미국의 전기 택시가 등장을 해요. 전기 택시요? 그렇죠. 이게 무슨 세상이에요? 지금 우리도 없는데? 1897년. 그렇죠. 전기 택시? 그리고 충전해야 되니까 충전기도 곳곳에 들어섭니다. 충전기도요? 그렇죠. 당시 1900년에 뉴욕에서만 2,000대의 전기 택시가 있었어요. 대박이다. 당시의 자동차 보유 대수를 고려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전성기. 그렇죠. 그리고 1912년에 미국 전역에 등록된 전기차는 무려 33,842대가 있어요. 집중적으로 인기가 있었네. 아니 지금 이게 너무 상상하기가 힘든 거예요. 타이어 솔직히. 몰랐어요? 타이어 몰랐어요? 몰랐고요. 진짜요? 그리고 우리가 전기차, 뭐 전기를 사용한 이동수단 이런 거 하면 하도 최근에 이슈로 알고 있으니까 맞아. 100년 전에 세상에 그런 거 존재했다는 생각조차 못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였으면 그러면 그 전기차의 성능이 아무래도 맞아. 지금하고 똑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하고는 예. 전혀 좀 다르죠.
그러니까 1898년에 전기 모터 2개가 장착된 포르쉐 P1이라는 전기차가 나왔는데 폴쉐예요? 예. 이때 기준으로 보면 최고 시속이 35km. 35km? 예, 그러니까 자전거 아주 빨리 몰면 그 정도 속도 되죠. 근데 이제 한 번 충전해가지고 한 80km 정도 가면 이제 멈춰야 돼요. 그리고 다시 이제 충전해가지고 운행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그래도 그게 대단한데요. 그때 당시 몇 주년에 걷는 거보다요. 그래서 이듬해에는 벨기에에서 라자메 꽁땅뜨라는 차가 나와요. 벨기에는 이제 불어권이니까 무슨 뜻일까요? 아자메 라, 꽁땅? 자매, jamais, 절대, content, 발음 좋아. 행복하지 않다. 그렇죠, 뭐죠? 맞아요.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좋아, 타일러. 나는 결코 만족하지 않아. 만족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와. 그래서 기존 속도에 만족하지 않고 전기차를 발전시키겠다라는 의지를 담은 이름이었고 이게 시속 100km까지 달릴 수가 있었습니다. 괜찮다, 100km면. 그런데 시속 100km로 가면 조금 달리다 서요. 주행거리가 짧은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짧은 주행거리, 무거운 배터리 또 충전하려면 시간 많이 걸리겠죠. 그렇겠네요. 그런 불편함 때문에 결국은 대량 생산은 못하고 그 당시에 이제 휘발유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져요. 그래서 가성비 전기가 서서히 뒤로 밀리게 되는 배경이 됐죠. 실용. 그런데 그렇게 또 사라질 줄 알았던 전기차가 네. 최근에는 전 세계의 곽광을 받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 기후위기 시대의 전기차의 부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지구에 있어서는 코드 그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린. 예. 그래, 오랜만이야. 기분 좋다. 네. 이렇게 전기차의 위상은 확실히 요즘에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런 거를 한눈에 보여주는 사진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네, 오, 서울 Mobility Show. 우와. 그 자동차에 살짝 이렇게 결이 있는 사진인데 서울 모터쇼가 원래 있어요. 저 알아요, 모터쇼. 그렇죠. 예. 이 모터쇼가 사실은 이제 큰 제 자동차 박람회 같은 거였는데 맞아요. 그걸 이제 모터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게 이제 내연기관차 같은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기 때문에 실제로 박람회에서 전기차가 더 많이 전시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걸 이제 이름을 바꾼 거죠. 모빌리티 쇼로 이렇게. 지난해 전 세계 글로벌에서 전기차가 몇 대가 만들어졌냐면 모두 600만 대 정도가 생산이 됐습니다. 600만 대. 이제 올해 한 1000만 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올해 이제 비약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상에 지금 전체 몇 대가 굴러다니고 있을까, 자동차가. 저 오늘 아침에 검색했어요. 네네. 네. 우와. 14억 5천만 대. 그렇죠. 많다. 15억 대 정도가 네, 되잖아요. 맞네. 이 자동차 이 굴러다니는 걸 감안하면 아주 비중은 낮은데 이제 여기서 주목하는 건 증가율. 네. 네, 그러니까 그렇죠. 600만 대에서 바로 1000만 대가 되고 1000만 대에서 바로 2000만 대가 되고 이 증가율이 대단히 가파르다는 걸 주목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완성차 기업들이 전기차에 열을 올리는 것은 국제적으로 기후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인데요.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연합은 2035년도부터는 내연기관으로 달리는 차량을 아예 판매를 금지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2035년도부터는 유럽 안에서는 전기차 같은 탄소 배출이 없는 차량만 판매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또 판매 금지도 있지만 더 직접적인 요인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배출량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시스템들이 만들어지면서 벌금제 같은 게 도입이 되는 건데요. 네. 예를 들면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달릴 때 킬로미터당 95g 이상을 배출하면 안 돼요. 만약 그보다 더 배출을 하게 되면은 벌금을 내야 되는데요. 차량 한 대당 추가 배출 1g당 95유로를 내야 되는데 한 대당 13만 원꼴로 내야 되는 거죠. 벌금제가 강하게 도입이 되면서 결국 친환경차를 확대해야지만이 이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네요. 지금 95g이잖아요. 네. 2030년이면 56g으로 줄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연기관으로는 이 배출가스 규제를 충족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2019년 1월부터 이제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를 했거든요. 중국에서요? 중국이 전기차가 상당히 빨리 갑니다. 의외네요. 왜냐하면 내연기관으로는 어차피 기존의 서양이나 유럽이나 미국의 회사들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빨리 전동화로 돌아선 케이스죠. 그런데 중국은 생산량의 한 10% 이상을 친환경차로 채우지 못하면 다른 회사에서 크레디트를 구입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내연기관차를 많이 파는 회사는 친환경차 파는 회사에 가서 너네 거 탄소 배출권 나한테 좀 팔어. 그래서 규제를 맞춰야 벌금을 안 내요. 근데 그렇게 사오는 비용이나 벌금 내는 거나 별 차이가 없는 모르겠네요. 거죠. 그리고 이런 혜택을 사실은 가장 많이 본 곳이 T사예요. 그러겠네요. 네. 이거는 어마어마하신 계속 분이다. 계속. T사가 중국에서 크레딧을 많이 팔았어요. 아. 그래서 2020년 기준으로 T사가 배출권을 팔아가지고 총 거둔 수익이 1조 7천억이에요. 차를 안 팔고 그러니까- 배출권만 팔아서 생긴 수익을 말씀하시죠. 자동차는 팔아서 적자를 냈습니다. 흑자 낸 게 작년부터 하반기부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까지 누군가 사가지 않았겠어요? 배출권을? 근데 그 회사들이 이제 안 사갈 거야. 어차피 벌금 내느니 안 사가고 그냥 우리 전기차 할래. 그래서 막 뛰어들기 시작한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 등록된 전기차가 늘어나고 있는데 2018년도만 하더라도 한 5만 대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26만 대예요. 우와. 그러니까 완전 많아요. 4년 사이에 5배가 늘어난 거라고 네.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에 지금 등록된 차량 대수가 총 2,500만 대거든요. 그래서 아니. 2명당 차 한 대꼴로 갖고 있어요. 나의 네. 절반이에요. 네. 차가 너무 많은데 그러면은 2,500만 대에서 26만 대니까 일단 아직 전기차는 우리나라 전체 등록 차량 수의 1%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없네요. 전체를 보니. 전 차 없는데 뚜벅이거든요. 저도 차가 없어요. 운전도 몰라요. 저도 할 줄도 몰라요. 근데 저희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까 전기차가 몰락한 이유 중에 자체적인 단점도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런 문제들은 지금 얼마나 해결이 된 건가요? 그 이제 전기차의 핵심이 배터리잖아요. 네. 저는 이제 항상 배터리를 에너지를 담는 그릇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에너지 부품 가격이 한 40% 돼요. 배터리 비용이. 비싸다. 그러니까 배터리 개선이 그래야말로 전기차의 개선, 발전, 걔를 같이 하는 거죠. 지금 저기 화면에 보이시죠? 네, 에디슨이다. 에디슨. 이분이 사실은 전기차 배터리 개발에 상당히 진심이었던 그 당시에 쓴 배터리가 무겁고 저장 효율도 많이 떨어지고 하니까 상당히 불편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해서 그 니켈 철 배터리를 개발을 하는데 성능이 상당히 뛰어났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무게가 한 400kg 정도 400kg?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못 가는 거 아니야? 성능은 뛰어난데 무겁다는 얘기는 되게 크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큰데 에너지가 들어가는 양은 작았어요. 그러니까 주행 거리가 짧겠죠. 저는 발명의 아버지는 다 성공한 줄 알았는데 다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이제 개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튬이온 배터리가 지금 많이 쓰고 있잖아요, 우리 일상에서. 네네. 바로 그 배터리예요. 리튬 배터리 셀을 여러 개 이제 팩으로 묶어가지고 모듈을 묶어서 그 팩으로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배터리 크기를 줄였고, 그리고 무게도 줄였고,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전력량을 확대시킨 거죠. 무거운 자동차를 끌기에도 성능이 나오고, 거리도 꽤 많이 나오고. 그렇다면 이것은 전기에 기반의 자동차를 만들 수 있겠구만. 하면서 이제 전기차가 하나둘씩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전기차 성능도 아주 좋아진 데다가 또 MZ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에도 딱 맞게 되면서 맞아, 맞아. 전기차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 지금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전기차 안에를 가볼게요. 카드를 넣어주세요. 지금 이제 병일을 이걸로 계속 버텨야 돼서 배터리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봤는데 80% 정도 남아있네요. 에어컨도 조금 틀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커피도 좀 마실 생각입니다. 이건 뭐죠? 보고 싶은데. 오, 냉장고네요. 여기 있는 음료수 마셔도 되나요? 진짜 시원하다. 형님 있지?
아, 이렇게 친환경 캠핑답게 파랑 삼겹살이랑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꼬치도 여기 이렇게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뭐니 해도 캠핑에서는 이제 고기를 구워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한번 맛있게 한번 고기를 구워 볼게요. 오. 지혜님 식사 안 하세요? 지금 에어프라이기로 만들고 있어요. 집에서도 편하게 쓰는데 캠핑 와서까지 이렇게 전기 연결하면 바로 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더라고요. 다 됐나 봐요. 이제 한번 꺼내볼까요?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혼자 왔지만 이렇게 또 감성을 내보겠습니다. 전기차를 위하여. 뜨거.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좀 이제 피곤해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하려고요. 오, 너무 맛있겠지 않아요? 진짜 시원하네요. 한숨 돌릴 수 있겠네요. 신박한 벙커에서 유튜브 채널 새로 열었다는데 한번 볼까? 여기 채널이 있네요. 구독자가 빠르게 늘고 있네. 배터리가 다 됐나? 뭐가 그렇게 재밌는 거지? 저긴 저렇게 빔 프로젝터 켜놓고 보고 있네. 들어가 자야지. 너무 덥다. 에어컨 켜야 되는데. 조금만 켜보자. 조금만 켜자. 조금만 켜자. 살겠네. 좀 잡을까? 누가 감축이 신호를 걸어놓는 거야 시끄럽게. 잠 좀 잡시다. 잠 좀. 죄송합니다. 기수도 못하네. 걱정이다.
에어컨을 좀 켜고. 오, 바람 나온다. 이제 자려고요. 에어컨 켜놓고 조금만 키다가 자려고 합니다. 너무 괜찮다. 이게 휴대폰 그러니까요. 충전하려고 저희가 보조 배터리 하나씩 갖고 다니잖아요. 근데 전기차는 완전 차 한 대가 초대형 보조 배터리 같은 느낌이네요. 오. 사실 이제 배터리가 이렇게 이제 세다 보니까 위험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원래 우리가 배터리를 공항에 들고 들어갔을 때 가연성 품목에 맞아, 속하기 맞아. 때문에 이런 거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차량에 어떤 엄청난 배터리 달려 있으면 또 폭발이나 화재 뭐 이런 걸로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좀 시끄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코드 레드 상태입니다. 자동차가 가장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되는 게 안전 문제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전기차 화재 사고가 이렇게 종종 발생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 불안감에 좀 떨고 계세요. 특히 최근에 부산의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인데요. 저게 불나고 있구나. 어머. 오. 다 전소됐네요. 외부의 충격 때문에 저렇게 빨리 화재가 일어났다는 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좀 됐었죠. 네, 고속도로를 달리던 전기차가 톨게이트 앞에 분리벽하고 또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고 불이 난 거예요. 이게 운전사하고 동승자 모두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인데요. 당시 차량의 내부 온도가 800도씨까지 치솟고 불을 끄는데 7시간이나 걸렸다고 해요. 네. 근데 이렇게 이제 전기차 배터리 때문에 이제 화재가 나는 경우도 사실 해외에 있는데 최근에 난리 날 때가 한 번 있었어요. 이게 어디예요? 이게 사실 폐차장이거든요. 그 이미 사고 난 차들을 모아서 그냥 버리는 폐차장인데, 근데 여기 이제 T사가 이제 만든 한 전기차가 이제 한때 이제 그 충돌 사고가 있었다가 이 자리로 옮겨졌는데, 근데 갑자기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소방관들이 와서 이렇게 이제 불을 끄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잔열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못 끄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하게 되냐면 어떡해. 이렇게 잘 보시면 이게 들어가 내려가 있네요. 있거든요. 그래서 예. 물 고이게끔. 그래서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 물을 부었으니까 그래서야 이제 드디어 이제 끌 수가 있다고 그렇게 됐대요. 이때 사용한 물이 약 4,500갤런을 사용했는데요. 건물 한 채를 진화하는데 사용하는 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기차를 진화하는데 이렇게 물을 많이 써야 될 정도냐라는 거에 사람들이 많이 놀랬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교수님 진짜 전기차 화재 진압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일단 눈에 보이는 곳에서 화재가 일어나지 않고 그 밀폐된 곳에서 네. 벌어지는 건데, 표면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 배터리 내에서 순간적으로 이제 800도까지 올라가는 열 폭주 현상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큰 전류가 흐르면서 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과충전도 이유가 있고 외부 충격도 이유가 있는데, 아직까지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어쨌든 열폭주 현상이 벌어지고 그 열에 의해서 전해질의 발화가 일어난다. 여기까지만 알려진 거예요. 그 전기차 화재 현황을 좀 보시면 그 소방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5월 말까지 전기차 화재 건수가 모두 55건이 벌어졌어요. 이때 전기차 보급 대수 대비 화재율이 0.02%. 낮은 편이네요. 그렇죠. 그럼 다른 차량하고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미국 운수통계국 BTS가 운영하는 리콜 정보 사이트에 공개된 자료를 보면 10만 대당 화재 발생 건수가 하이브리드가 3,400건이고요. 가솔린이 1,500건, 그리고 전기가 25건밖에 안 됩니다. 그 전기가 제일 낮긴 낮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퍼센트를 봤을 때 전기차는 1%도 아닌데 가스는 1.5%, 하이브리드 3.4%가 불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내연기관은 늘 화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전기차 화재가 자꾸 이렇게 대화에서도 화재가 되는 이유는 네. 내연기관차는 화재가 발생하면 생각보다 불난 부분만 끌 수 있어요. 근데 맞아, 전기차는 한번 배터리 안에서 화재가 일어나면 완전 전소로 가요. 한 번 타면 다 타는 것과 저기 불났는데 조금만 탔네? 그걸 가지고 이제 받아들이는 임팩트가
전혀 다른 거죠. 발생률에도 차이가 있긴 하지만 네. 앞서서 봤듯이 화재가 한번 발생했을 때 화재- 불을 끄기 어렵다라는 네. 것도 그 특성 안에 반영이 되는 네, 것 같아요. 그랬나 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불안정한 액체 전해질 배터리를 쓰고 있거든요. 전자가 왔다 갔다 하는 이동 통로가 액체예요. 그 액체에 이제 발화성이 있으니까 발화되지 않는 걸로 바꾸면 어떨까 고민해가지고 이제 액체가 아니라 전해질을 고체로 쓰자. 네. 전고체 배터리란 그게 이제 곧 상용화될 예정이고 또 그 한편에서는 전해질을 바꾸자. 굳이 꼭 고체로 가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그냥 전해질을 바꾸면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바나듐 같은 배터리를 많이 쓰기도 해요. 전해질을 바나듐을 쓰면 물하고 바나듐만 섞어가지고 쓰거든요. 근데 물 자체는 불이 안 붙잖아요. 그러니까 뜨거워지는 거지 물이. 그렇죠. 네, 불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로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바꾸자는 움직임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선생님들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전기차라고 해서 특별히 또 위험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문제점을 보완할 배터리 기술도 개발되고 있다니까 진짜 안심이 좀 되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솔직히 앞으로 우리가 전기차라는 이 수단을 빼놓고 어떤 친환경적인 그런 경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적다 보니까 꼭 전기차로 전환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전기차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이게 기후위기의 구원투수처럼 생각돼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여기에 자꾸 이제 태클을 거는 목소리들이 있어요. 네. 친환경 자동차 전환에 브레이크를 거는 완벽한 코드 레드 사항도 있어요. 오, 친환경 뭐죠? 전기차가 왜 코드를 해두지? 배기가스도 안 나오는데 전기차가 친환경차가 아니라고요? 이게 말이 돼요? 그 전기차에 대한 비판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 원료 생산 과정에서 엄청나게 오염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겁니다. 제가 이 물질이 북한에 매장이 많이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물질 맞죠?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네, 히토류는 단어 그대로 희귀한 광물이라는 뜻입니다. 그 반도체 같은 첨단 제품뿐만 아니라 전기차 엔진이라든지 배터리의 원료로 쓰입니다. 히토류는 중국이나 호주,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약 1억 톤 이상이 매장돼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걸 채굴하지 않아요. 채굴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오염 물질이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 히토류를 원료로 사용하려면은 고순도로 정제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정제하는 과정에서 유해가스라든지 중금속, 그리고 방사성 물질, 폐수라든지 또 광물 찌꺼기가 발생을 합니다. 또 이 정제하는 과정에서 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지하수를 고갈시킨다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는 환경 오염을 많이 발생시키는 히토류를 원료로 하기 때문에 친환경차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히토류를 많이 쓰니까 친환경차가 아니다라는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네. 그 환경부가 2016년도에 워낙 이런 반발들이 있으니까 한번 실험해보자. 네. 그래서 자동차 온실가스 라이프 사이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생산되는 과정까지 다 보자는 거죠. 그랬더니 단순 운행 기준으로는 1km 주행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확실히 전기차가 적습니다. 그때 배출량은 전기차가 86.9g인데 가솔린차가 177g이에요. 확실히 적죠. 근데 이거를 만들고 나중에 폐기하는 과정까지 다 넣어가지고 네. 측정을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전기차가 49g이고요. 가솔린하고 디젤차는 44g이에요. 그러니까 가솔린이나 디젤차가 오히려 배출가스를 적게 내는 거예요. 탄소 배출량을 전체로 보면. 그렇구나. 그러니까 전기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로지 이동. 그렇죠. 주행 단계만 해당되는 거지 만들고 버리는 과정에서는 이거 다 포함하면 친환경차 아니다. 이렇게 반박하는 주장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긴 해요. 히토류 생산 과정 자체를 다른 네. 히토류가 아닌 대체제를 또 개발을 한다라든지 네. 또는 워낙 이렇게 오염을 많이 발생시키고 만든 희귀 금속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순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재사용하게 한다라든지 이런 방법들은 또 찾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이제 폐 배터리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환경 오염의 어떤 주범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럼 이걸 그대로 폐기하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폐배터리를 쓰자. 그냥 버리지 말고.
첫 번째는 뭐냐면 자동차에서 배터리가 수명이 다 했다라고 하는 건 처음에 100을 충전했는데 근데 점점 쓰다 보면 얘가 받아들이는 게 60만 받아들여요. 우리 옛날에 휴대폰 배터리도 쓰다 보면 점점 충전 덜 되잖아요. 네. 얘도 똑같아요. 2차 전지니까. 그럼 주행거리가 짧아지잖아요. 그러면 자동차에서 수명이 다 했다라고 봐요. 폐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중금속과 전해질 같은 화학 물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그대로 매립하거나 소각할 때는 환경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죠. 그래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거점센터에서 폐 배터리를 수거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 폐 배터리의 잔여 성능이나 안전성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기준이 아직 없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거점 수거센터에서는 이렇게 수거한 것을 일괄 기준이 아니라 자체 기준을 적용해가지고 재활용 여부를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성능 기준을 포함해서 제도를 보완하게 된다면은 이 재활용률도 훨씬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사실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냥 바로 폐기를 하기보다는 업사이클링이나 재사용이나 이런 거 있으면 좀 문제 해결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폐 배터리를 아주 신박하게 잘 재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어딜까요? 무슨 경기장 뭐 아니에요? 같아요? 네, 그렇죠. 경기장 같죠. 이게 이제 네덜란드에 있는 축구 구장인데요. 요한 크레프라는 선수 이름을 따가지고 거기 이제 아레나를 만들었는데, 근데 여기가 이제 그 지붕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설치를 했거든요. 그렇네. 네. 그래서 그 태양광 패널이 잡아주는 그런 전력을 이렇게 저장해 놓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폐배터리 한 148개를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서 저장을 하고 있어요. 우와. 네, 전력을. 그래서 얼마 정도 이렇게 전력을 저장해 놓을 수 있냐면 암스테르담 한 7,000 가구가 1시간 동안 집에서 이제 전기를 쓸 수 있을 정도.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렇게 쓰고 있어요. 오, 그래서 쉽지 우리가 보통 않은데? 전기차를 얘기할 때 몇 대 만듭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고 네. 5기가와트를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얘기를 수가 하거든요. 아니라? 왜냐하면 배터리 개념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타일러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쓰던 거를 다시 빼서 저기다가 이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태양광으로 만든 전기를 축전을 하면 그 축전 가지고 또 쓸 수 있잖아요. 다른 데다가. 그러죠. 그럼 이제 수명이 남아 있으니까 그걸 최대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언젠가 또 이게 더 이상 저장할 수 없는 네. 때까지 가지 않겠어요? 그때는 회수해서 안에 들어간 히토류, 그 다음에 양극재, 음극재 다시 다 뽑아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새로운 셀을 만들어서 쓰자. 네. 이게 이제 배터리 리사이클링 과정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폐배터리를 다시 쓸 수 있는 활용차를 이렇게 다방면으로 고민을 하면 저희가 더 환경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 문제점이 또 있다고 들었어요. 그건 또 뭔가요, 교수님? 전기를 발전하는 것이 네. 여전히 이제 화석 연료의 의존도가 높다 그렇죠. 보니까 맞아요. 네. 전기차를 공격하시는 분들의 늘 좋은 단골 소재입니다. 그거 석탄 떼서 만드는데 그게 무슨 친환경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뭔가 네. 이렇게 전기차를 타면 안 될 것 같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듣고 있죠. 아, 저희가 또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그쵸.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비율이 6%밖에 안 된다고. 늘려야죠. 참 이게. 네, 늘리면 맞습니다. 돼요. 늘려야 문제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화력 발전 비중이 65% 정도가 되거든요. 음. 석탄 발전하고 가스 발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전기차를 달리는 데 있어서 전기차가 온실가스를 뿜어내는 에너지원이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에너지를 전환하는가에 따라서 전력의 탄소 함량을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전기차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할 때 그 전기를 무엇으로 만들었는가를 같이 물어보는 것도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같이 변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를 더 확대하려면 분명히 이 전 과정에 들어가는 소재와 에너지를 잘 보고 그거를 개선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최근에 유럽에서 나온 얘기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유럽으로 앞으로 수입되어 오는 물건은 어떤 전력으로 물건을 만들었는지까지도 보겠다. 맞아요. 그게 이제 뭐 요즘 흔히 얘기하는 탄소 국경세라는 개념이 맞습니다. 나오잖아요. 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생산된 품목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세금이라든지 비용을 부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물건을 생산하더라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탄소 발자국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이유가 유럽이 재생에너지 비율을 많이 높여가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어떤 발전원을 가지고 믹스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친환경과 비친환경의 논란이 종지부가 찍혀질 텐데 기본적으로 전기차가 더 친환경이라는 주장이 훨씬 더 강력해지고 있어요. 발전 방향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는 이제 반대급부로 내연기관이 발전하면 효율을 높일 수가 있는데 높이는 과정이 아주 어렵습니다. 역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돈 들여서 하는 효율도 안 나오는 거 그냥 전기 한 전기차로 하는 거. 라고 해서 아예 돌아서는 기업들이 최근에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전기차를 또 친환경 전기로 충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간들을 늘려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제작진들이 전기차 인프라가 얼마나 갖춰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갔다고 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충전소가 많지는 않고 또 이제 또 전기차는 많이 있으니까 하도 수시로 그냥 시간만 나면은 충전을 해놔야 돼. 그래야 뭐 조금 마음이 저기가 되죠. 요즘 이제 기름값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10만 원을 넣어도 가득 안 들어가요. 전기차로 바꾸고는 그러니까 한 달이면 한 6, 70만 원 들어가던 게 지금 한 25만 원, 30만 원 그렇게밖에 안 들어가. 예, 많이 나죠. 네, 일반 주차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기는 화석 연료나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생산된 전력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양재 솔라 스테이션은 우선 태양광으로 발전된 전기로 1차적으로 충전을 하고 태양광 전력이 부족하다면 전기차가 충전이 없을 때 태양광 생산한 전력을 ESS에 저장하여 나중에 전기차가 왔을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추이가 친환경차 시대가 이제 도래하고 있고 전기차 수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에 충전 인프라가 구축이 아직 미비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천구에서는 이 노상에 있는 가로등을 활용을 해서 가로등 전기차 충전소를 이제 전국 최초로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로등 충전소는 전기차 2대 그리고 요즘 많이들 사용하시는 전기 자전거라든지 전동 킥보드라든지 이런 퍼스널 모빌리티 2대 이렇게 총 4대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노상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제 이용자분들이 접근성이 용이한 것이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가로등의 경과는 25m이기 때문에 가로등에만 설치하기에는 이제 차량 대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안에도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작은 이런 등기구를 같이 설치를 해서 조명 효과 설계를 좀 반영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이용 중에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 이제 주민분들의 현재까지 어떤 의견 수렴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재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조금 점진적으로 이렇게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충전기를 늘리는 것만큼 관리도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게 충전기가 있어도 충전을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전기차 충전하는 곳에 그냥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한다거나 많이 또, 봤어요. 예, 예. 충전이 끝났는데 계속해서 차를 세워놓는다거나 이래서 아. 좀 갈등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전기차가 많이 늘어나면서 전기차를 잘 충전하고 또 탈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것도 그게 중요한 것 중요하죠. 같아요. 상당히 중요하죠. 전기차 충전은 주차의 개념이 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없애려고 충전 시간을 최대한 당기는 기술들이 개발이 되는 건데 아무리 빨라도 기름처럼 5분 안에 다 넣기는 불가능하잖아요. 아직은. 그게 한 10분 이내로 당겨질 때까지는 계속 주차의 개념으로 같이 갈 수밖에 없어서 이제 그거는 이제 서로 쓰는 사람들이 매너를 잘 지켜주셔야 돼요. 맞아. 인프라가 관리가 되고 또 사람들에게 신뢰를 줘야지 차를 내연기관 차를 살까? 아니면 전기차를 살까? 그쵸.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맞아요. 전기차 사도 돼라는 신호를 줄 것 같아요. 그쵸. 맞아, 무엇보다 관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보면은 이제 전기차들의 기술 개발에도 우리가 한번 기대를 걸을만 하다는 거예요. 그런 내연기관차 140년 동안 발전시키지 않았습니까? 맞아. 전기차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앞으로 한 100년 동안 계속 발전시킬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는 그런데요. 거예요. 네. 올해 네덜란드에서 햇빛으로 충전한 전기차 나올 겁니다. 그 자체가 햇빛으로 충전해서 그렇죠. 달리는 전기차. 이 차를 이용해서 여름에 암스테르담에서 2개월, 그다음에 포르투갈에서 최장 7개월 동안 충전 없이 주행 가능하다. 경청도! 포르투갈로 가자. 우리나라에서 제주에서 2개월, 서울에서 3개월. 실제로 저 태양광차로 전 세계를 여행하고 그렇죠. 하신 네. 분도 본 적이 네, 있어요.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얘기를 많이 나눠보니까 전기차가 진짜 저희들의 기후 위기를 구원해줄 구원투수로 자리를 잘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수님? 이게 보통 산업하고 가정은 전기 에너지였고 수송은 석유 에너지를 사용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수송에 전기가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수송은 곧 이동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동하는 물건은 어디에서든 손쉽게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기 이동 수단이 증가하려면 자, 우리 이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프라 구축하고 충전 시간 단축이 꽤 중요한 요소가 돼야 되는 거고 흔하게 이제 주유소 보는 것처럼 많아져야 돼요. 그래야 이용자가 편리하겠죠.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쓰는 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에 돈을 더 쓰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하니까 이런 과정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전기차가 늘어나기도 해야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쓰는 차량들 있잖아요. 버스라든지 우체국 차량이라든지 그쵸. 택배 차량 같은 곳들이 빠르게 또 전기차로 바뀌면 사회적 효용이 더 높아질 것 같고요. 맞아요. 또 전기차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우리 차량 대수를 줄이고 공공교통이나 철도 중심 그리고 자전거를 확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또 우리가 내연기관 차량을 생산하는 산업도 갖고 있잖아요.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뀌게 되면은 일자리 문제라든지 산업 전환에 대한 대비도 단단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다. 네. 네, 저 이렇게 해서 신박한 벙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이쯤에서 우리 또 맨날 하는 거 있죠? 다음 주 안건 힌트 한번 봐야겠죠? 화면 공개해 주세요. 네. 너무 귀여워요. 주네. 네. 뭐 같아요, 타일러? 소니까 네. 뭐 우유 아니면 아. 뭐 이런 거 관련된 거 아닐까요? 먹는 거. 네, 먹는 거. 네, 교수님들 어떠세요? 아무래도 네. 소 하면은 메테인이 생각이 나네요. 네. 역시 다르시다. 저도 이제 에너지 생각나네요. 그래요? 네. 소와 수소. 와! 오, 라임! 와,
역시 자동차 산업에서 와. 네, 자동차 중심의 세계관. 사람마다 자기 직업에 따라서 사물을 본다 그러잖아요. 다 다르네. 저는 모든 걸 다 이동하는 걸로 봐요. 너무 신기해. 저희가 이렇게 출연한 힌트들이 다음 주에 공개되니까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박한 벙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저기 소가 왜? 소트림에서 나오는 메탄이 기후 위기의 중요한 요인이다. 트림이 저렇게 심각하다고? 제작진들하고 함께 하루 식단을 이제 촬영해가지고 차이가 많이 났어요. 거의 한 9배 정도. 축산업이 전 세계 모든 교통수단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량보다 더 많다. 비교의 기준이 달랐어요. 축산업의 배출량이 과대하게 잡힌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근데 예. 축산업의 전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발자국이 줄어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나라만 보면 축산보다는 가 메탄 배출량이 더 많습니다. 난감하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